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요즘 낮에 창밖을 내다보면 만연한 봄 날씨입니다. 하루하루 꽃나들이 생각이 간절해진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날씨의 변화조차 느낄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지요. 코로나19 검사, 치료, 방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인데요.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 이 분홍색 벚꽃 모양의 예쁜 마카롱이 배달이 됐다고 하네요. 울산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한 부부가 감사와 응원을 담아 선물을 한 건데요. 너무 바쁘고 힘든 시기 달콤한 벚꽃 마카롱으로 꽃놀이를 대신하라는 뜻으로 300개를 만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꽃을 대신할 이 마카롱 선물, 의료진에게는 잠시나마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들도 일반 시민들만큼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진 또 방역 인력의 피로가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의 계절이 아닌 희생과 봉사의 계절을 보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이 시기를 조심스럽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벚꽃은 몰라도 5, 6월의 장미 정도는 좀 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4월 2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은 뉴스픽에서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뉴스, 인터넷에서 관심을 모은 뉴스와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책방, 항상 작은 서점의 그 개성을, 독특한 개성을 반영한 재미있는 신간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열고 있고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참여하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방송 놓치셨으면 유튜브 네이버 또 다음을 통해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뉴스픽 코너를 지나간 것도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챙겨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최희철님, 조혜숙님, 김세준님, 방산월님, 네, 이지형님, 3958번님, 또 박가혜님, 김종무님, 최기원님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시면 제가 읽느라 힘들면서도 이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송문박님, 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산속 전원생활님, 오직님, 네이크로버님, 예, 뭐 영어 약자로 막 써주셨네요. TNFP님, 예,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제가 어제 숙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방송국에서 밤새운 걸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일라디오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 또 항상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 계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 시작하죠.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표정이 유난히 밝죠.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칭찬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좀 우울합니다. 근데 맞아요. 기왕 만났을 때 상대방의 장점, 최근에 좋은 일 한마디씩 덕담하거나 칭찬해 주시면 또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벚꽃 마카롱처럼 그렇습니다. 못 보러 가더라도 말이라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를 좀 챙겨봐야 될 텐데 뉴스거리가 많네요. 먼저 저희가 선거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 뉴스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가담자의 신상 공개 관련해서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좀 수습은 했다고 하지만은 비판이 지금 잦아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가 칭찬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전해드리는 뉴스는 굉장히 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네. N번방 회원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네. 그 다음 발언을 하면서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과연 이 사건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쓸만한 용어냐. 쓸만한 용어가 아니다. 너무 인식이 아니하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N번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이 더 강하게 제기됐던 이유가 그냥 이 동영상물이 성인들이 이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인물 이른바 19금 네. 극장에서도 상영하는 성인 대상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성착취물이지 않습니까? 예.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제작된 영상물인데 엄연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이 방의 특징이 돈을 내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건데 그래서 심지어는 공범이다 이런 말도 네. 나오고 있는데 호기심이라는 용어를 쓴 것 그리고 호기심과 관련돼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너무 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 모두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수석 대변인의 경우에는 이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이냐라고 날카롭게 비판을 했고 다른 정당에서도 잇따라 비판 논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수습을 하기 위고 또 진화에 나서는 모양인데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 그러니까 양형이라는 게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라고 했었고 또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어떤 제1야당의 대표가 한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좀 당분간 계속될 조짐입니다. 네,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도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양형을 더 기준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언급도 저희가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의 어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 또 성범죄 대응 방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검사로서 어떤 범행에 있어가지고 일시적인 단순 가담자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범하고는 구분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황교안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의 대표 정치인으로서의 워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 판단돼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기심이란 말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만 또 부적절한 게 무엇이냐.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했다.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 N번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이 N번방의 성격을 알고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암호화폐를 만들고 그걸 갖고 또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와서 같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다. 그리고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우리 기성세대 지도자층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회의록에서 나왔습니다만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예술작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내지는 일기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주 솔직하게 까놓고 나 N번방 사건 잘 모른다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후진적인 인식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런 어떤 낙후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나 법률이 통과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좀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 발언이다라고 보는데 네. 제가 말한 공감이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협박에 못 이겨 이런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호기심으로 봤어요라고 하면 이 피해가 복구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공감 능력을 얘기할 때 성인질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나라 법조계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해자 중심으로 이것을 가볍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성인지 감수성,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국민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반응을 하고 있다. 네. N번방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회 제1호의 국민동의 청원이 됐던 상황입니다. 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이미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계속 올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어떤 신상 정보 공개도 요구를 했었고요. 하자 서명 근절할 운동을 수 있는 계속했었죠. 방안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이 제1야당 대표가 지금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국회에 대한 바람을 잘 읽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제가 황교안 대표가 지금 보수 진영에 워낙 유력한 대선 주자로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쓴소리를 하나 드리겠는데 황 대표의 어떤 이런 현장에서의 발언 실수가 이번 한 번이 아니죠. 불교계에 육포를 보낸다던가 청년들과의 토론에서 이제 본인 아들 문제를 얘기한 것이 또 후폭풍이 불러왔는데 네. 이번 기회에 현장 토론이라던가 이런 걸 하실 때는 좀 쓴소리를 해주는 참모들도 많이 두시고 제가 좀 죄송하지만 더 쓴소리를 하자면 어떤 입법기관에 지금 도전하셨잖아요. 국회의원 지금 출마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쓴소리를 드립니다. 네. 자, 쓴소리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는데 N번방 사건에 관한 걸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야 정치권에서도 좀 제대로 아시고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음란물 이런 거랑 용어가 지금 계속 혼동이 되면 더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성착취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지금 제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이 개념의 차이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여러분들 음란물이란 단어 들으셨을 때 아마 해석이 제각각이실 거예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성인인데 그 수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이면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아주 경미한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전윤정 입법조사관이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가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전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외국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어떤 성적인 이미지를 동의 없이 촬영을 했거나 배포한 경우에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학대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딱 들으셨을 때 음란물하고 학대하고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부터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성착취라는 개념을 아예 법조항에 넣어야 된다.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 호주의 사례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호주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든가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성착취에 대해서 피해 대책 기관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형벌도 무겁고 법 개정도 피해자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이 제기됐던 부분이 도대체 국회는 뭐 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법 과정에서부터 쓰는 용어부터 제대로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사법제도라든가 수사라든가 양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법률이나 지원 삭제 이런 걸 맡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기관으로 두고 삭제 조치라든가 행정적인 어떤 규제 조치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컷 해도 강제력이 없으면은 효과가 미미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게시물 삭제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고 그 후에 처벌까지 이거를 정부가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N번방에 조주빈이 체포되고 나니까 또 유품방, 추모방 이래가지고 또 다른 방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습적으로 N번방 동영상 드립니다. 이렇게 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2차 가해도 빨리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제안들이 더 있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예. 인터넷 안전국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전국? 예, 인터넷 안전국이라고 해서 독립된 법정기관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피해도 좀 줄이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전에 지금 잠깐 언급드렸듯이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가해자 중심으로 너무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2018년, 2019년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 역할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범죄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공부를 정말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찾아보니까 정말 이 입법을 담당하는 조사관들은 너무 좋은 보고서를 많이 썼는데 국회의원들은 왜 공부를 안 하시냐는 거죠. 입법조사처에. 네, 그렇습니다. 예.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다양한 아주 훌륭한 이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해외 사례도 읽어보시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21대 국회의원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20대에서 이런 졸속 입법했던 것 아주 아픈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이 지금 피해자 중심주의 말씀하셨는데 뭐 일반적인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 자기의 신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실은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지하고 유포되면서 삭제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먼저 자책감을 가진다 그래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괜히 자책하고 그러다 보면은 무기력해지고 그렇죠.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N번방 같은 경우 유사한 범죄들에서 피해자분들이 좀 솔선해서 지금 막 피해 신고를 해 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 그 함정 수사가 조금 어떻게 봐야 되냐. 함정 수사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불법 논란이 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일부 취재진이나 일부 수사 관련자 분들도 이 N번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잘못하면 불법 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논란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를 보면 함정 수사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취재를 위해서 했던 기자들이라든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했던 시민들도 잘못하면 법적인 부분에 위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왜 이제 디지털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람들 대부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또 하잖아요. 그렇죠. 가벼운 형 살고 나와서 평생 잘 살자. 이런 사례가 많은데 지난번에 송 박사님도 저도 주장을 했는데 수익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이번 경우에 좀 입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현실에 지금 법과 제도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또 전혜연 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저희가 이제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계속 좀 정치 관련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이틀 사이에 지금 10대 공약을 2차례 수정을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급조되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러지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송 박사님께서 좀 전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그 비례전담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이야기죠. 네.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이틀째 그 공약을 내지 않습니까? 총선에 지금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개의 공약을 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하루 이틀 만에 2차례 수정을 하면서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공약들을 냈었냐. 그중에 좀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월 60만 원 지급하겠다. 네. 그리고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냈었어요. 네. 냈다가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그걸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든 것이 K 유니온 기업을 30개 육성하겠다. 또 이런 거 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소수 정당으로 참여한 시대전환에서 기본 소득 문제라든가 북한 이웃 국가론 같은 거 우리 다 합의해놓고 왜 이걸 삭제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공약을 냈을 때는 사실 그 공약에 대해서 어떤 시행 시기라든가 재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근거는 뭐 아예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아마 이것이 더불어시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사실 좀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 많이 묻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희도 시간이 되면은 뭐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떴다방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떴다방이요? 부동산 좀 하시는 분들 보면 부동산 분양할 때 떴다방이라는 게 떠요. 천막 쳐놓고 뭐 막 하시는 천막 쳐놓고 우는데 가보면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시설에 그 떴다방 안에 집기나 인테리어 거의 없어요. 달랑 그냥 의자 하나 이렇게 책상 하나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집기나 인테리어를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떴다방은 말 그대로 떴다가 사라질 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엔 위성정당도 떴다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선 끝나면 사라질 정당이니 정책들을 뭐 세심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게 아닌가.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번에 이렇게 고민과 설계 과정 없이 엉성하게 이렇게 준비들을 공약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찍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당들이 지금 이렇게 급조되는 것도 참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냉소적인 그런 비판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가 나쁜 3종 세트는 다 나왔다.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3종 세트입니까? 일단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이 뭔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세 번째로는 막말. 이 나쁜 3종 세트는 다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이 나쁜 3종 세트를 정치권이 알아서 좀 자제하고 없애야 되는데 못하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정말 투표를 꼭 해야 된다. 늘 주장을 합니다. 투표해서 정말 이 나쁜 3종 세트를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깜깜이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인 것은 뭐냐면 국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늘 다뤘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타다와 같은 신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우면 다음 국회는 사실 지금 이 변화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이번에 묻히면서 정작 유권자들은 지금 각 당의 정당의 어떤 정책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깜깜이 선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무슨 상관이야 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투표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하나 짚고 싶은 막말 선거라는 것은 최근 미래통합당의 한 유튜브가 옳은 소리죠. 이 진행자분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하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고 결국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걸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선거를 다가오면 서로 비판할 수도 있고 또 풍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은 것은 풍자나 비판이 아니고 인신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선거에서 좀 마지막으로 보고 다음 선거부터는 제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 여야 할 것 없이 제가 늘 말합니다만 매너 메이크스 맨. 그러니까 옳은 소리라는 그 미래통합당 유튜브에서 그 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예의가 없는 말을 했다. 비판도 예의를 갖추고 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정책을 저희가 그럼 앞으로 계속 선거 기간 내내 조금 하나하나 좀 차분히 좀 들여다보고 특히 여성 관련 정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이고 저희 KBS에서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나갔었던 애니메이션인데 구름빵 백희나 작가가 했던 작품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이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저작권이 백희나 작가 소유가 아니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송 박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구름빵 그러면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럼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한 10편 이상은 읽어줬던 그런 책인데 고양이 남매가 구름으로 빵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허둥지둥 회사로 간 아빠가 배고플까 봐 아빠 회사에 갖다 주는 어떻게 보면 참 상상력과 따뜻한 가족의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고 이게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이래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한 수천억 원대의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좋아하는 그 백희나 작가는 얼마를 받았느냐. 신인 시절 2003년에 1,850만 원을 받은 게 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사실 무명 신인 작가들이 데뷔할 때 책 내주는 것도 막 감사한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시절에 매절 계약이라는 걸 해요. 인세를 그러니까 제대로 받지 않는. 출판사에서 거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 매절 계약이라는 게 이제 일본어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한꺼번에 출판사에서 얼마간 금액을 지급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적 분쟁들이 좀 있어오고 있는데 지금 백희나 작가도 분쟁에 1심, 2심을 다 갔습니다만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 어차피 승산이 있어서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다. 다만 신인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 조건이 너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린디 그랜상이라는 게 우리도 저희 세대가 많이 아는 나는 말괄량이 삐삐할 때 그 작가가 만든 상입니다. 그 상금이 6억이 넘는데 이런 상이 백희나 작가에게 참 큰 힘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백희나 작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신인 작가들의 어떤 저작권 문제, 거기에서 또 소송이 갖는,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 앞으로 또 나올 대법원 판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작가들과 출판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는 사실 이상문학상 거부 사태에서도 한번 터졌었죠. 이상문학상 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상인데 작가들이 수상을 거부하거나 예전에 받았던 작가들이 상 반납하겠다. 더 이상 이 출판사랑 일 안 하겠다라는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 그 출판사가 사과했습니다. 그 이유도 수상자의 저작권을 3년간 출판사에 양도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신진 작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콘텐츠 저작권 개념이 우리나라 출판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구름빵 작가님 사태도 그렇고 이상문학상 사태도 그렇고 불공정한 계약이 조금 줄어드는 어떤 좀 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이 저작권 문제의 불공정 계약이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학이나 예술인들이 사실 배고프거든요. 그런 얘기합니다. 글 한 줄 쓰는 것이 피 한 방울이다. 창작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거가 얼마나 보호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또 있다 부족하고 출판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횡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막아야 되는 법적인 장치. 그래서 계약서를 쓰실 때 명확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출판권만 양도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적재산권 자체를 다 양도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